아줌마, 착각하지 마. 법적으로 이 집은 우리 아빠 거였고 이제는 내 거야. 아줌마 이름 거기 어디 한 글자라도 적혀 있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대포 소리처럼 복도를 울렸습니다. 순자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그녀의 낡은 옷가지들이 쓰레기처럼 흩어졌습니다. 15년 동안 피땀 흘려 산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난 기막힌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쫓겨난 그날 밤, 순자는 눈물 대신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다짐했습니다. 내 돈, 내 집, 이자까지 쳐서 아주 뼈까지 발라먹겠다고 말이죠. 과연 순자는 어떻게 그 철옹성 같은 집을 다시 되찾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연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당신에게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게 다 당신 복인 줄 알아. 나 아니었으면 이 나이에 이런 밥상 어림도 없었을 테니까. 영호는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순자를 향해 눈을 흘겼습니다. 순자가 정성껏 끓여낸 된장찌개를 식탁에 내려놓던 참이었습니다. 순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왜 또 아침부터 트집이세요? 당신 입맛에 맞게 간 맞추느라 새벽부터 얼마나 애썼는데요. 트집?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트집으로 들려? 당신이 그러니까 평생 그 모양인 거야. 사람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영호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는 끓어오르는 화를 꾹 누르며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15년 전 빚더미에 앉은 영호와 재혼했을 때만 해도 그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사업 때문에 기가 죽어있던 그를 일으켜 세운 건 다름 아닌 순자였습니다. 친정 오빠에게 손을 벌려 빌려온 돈과 자신이 평생 부은 연금까지 깨서 영호의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지하 노래방을 인수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취객들이 던지는 땅콩 껍질을 맞아가며 술 냄새나는 토사물을 맨손으로 치웠습니다. 그렇게 억척같이 모은 돈으로 가게를 늘리고 지금 사는 아파트까지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그 모든 공을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 여겼습니다. 아니, 오히려 순자가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가게 나갈 때 김 사장님한테 전화 좀 해줘요. 이번 달 수금 늦어진다고.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영호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며 순자의 말을 묵살했습니다.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진상 손님들에게 시달려 몸이 녹초가 된 순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코를 골며 자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거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영호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죄인을 기다리는 판사처럼 싸늘했습니다. 왔어? 앉아봐. 영호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흘렀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영호가 식탁 위에 있던 누런 서류 봉투를 집어 순자 앞으로 거칠게 던졌습니다. 봉투는 탁자 위를 미끄러져 순자의 무릎 앞에 툭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면 알 거 아니야.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의 서늘한 감촉이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빳빳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굵은 글씨로 적힌 네 글자였습니다. 이혼 소장. 순자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김영호, 피고 이순자. 분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혼이라니요? 순자가 간신히 입을 열어 물었지만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코웃음을 치며 순자를 비웃듯 바라보았습니다. 글자 못 읽어? 이혼하자고. 더 이상은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까 깨끗하게 갈라서 자고. 못 살겠다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15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청춘 다 바친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순자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독서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뒷바라지? 웃기지 마. 당신이 언제 나를 위했어? 돈. 당신 머릿속에는 오로지 돈밖에 없잖아. 노래방 카운터에 앉아서 내가 번 돈이나 챙기면서 나를 아주 종 부리듯 했지. 뭐라고요? 당신 빚 갚느라 내 보험까지 깬 게 누구인데. 친정 오빠한테 무릎 꿇고 돈 빌려온 게 누구인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요? 누가 갚아달랬어? 당신이 좋아서 해놓고 이제 와서 생색내는 거야? 아무튼 난 더 이상은 못 참아. 돈에 미친 여자랑은 하루도 못 사니까 그렇게 알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당신 정말 천벌 받을 사람이에요. 순자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호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밤새워 간호하던 일, 가게 새가 밀려 쫓겨날 뻔했을 때 주인 집 앞에서 사정하던 일, 그 모든 순간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시끄러워. 동네 사람들 다 듣겠네. 아무튼 소장 보냈으니까 법대로 해. 나도 변호사 샀으니까 순순히 물러나는 게 좋을 거야. 영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닫힌 방문 소리가 순자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순자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져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부어오른 눈으로 거실에 나왔을 때 영호는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현관 앞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 어디 가요? 보면 몰라. 나가는 거야. 당신 꼴 보기 싫어서 당분간 나가서 살 테니까 법원에서 보자고. 영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순자는 맨발로 뛰어나가 영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대화로 풀어요. 네. 이거나. 대화는 무슨 대화야. 이미 끝난 일이야. 영호는 순자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영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닫힌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자의 머릿속에 불현듯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전 영호가 안방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순자가 들어오면 전화를 끊거나 큰 소리로 통화하던 그가 그날따라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였습니다. 그래, 서류는 다 준비됐어. 도장은 내가 찍으면 돼. 명의만 넘기면 끝이야.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나 수상한 통화였습니다. 명예, 도장, 설마.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방 장롱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이불 사이에 숨겨두었던 작은 철제 금고가 보였습니다. 집 문서와 통장, 그리고 폐물들을 보관해두는 곳이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삑삑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등기권리증도, 평생 모은 적금 통장도, 결혼 예물로 받았던 금반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 안 돼. 이건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순자는 금고 안을 미친 듯이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철판의 감촉뿐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 피땀 흘려 모은 재산, 그리고 굳게 믿었던 사람.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텅 빈 금고는 마치 순자의 뻥 뚫린 가슴과도 같았습니다. 집안에는 순자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공허하게 맴돌았습니다. 집 문서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관할 등기소를 찾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아닐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마음속에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여기 신청하신 등기부 등본 나왔습니다. 창구 직원이 건네주는 서류를 순자는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왜 그리도 무겁게 느껴지는지 손목이 시큰거릴 지경이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소유자란을 훑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코 보고 싶지 않았던 이름을 마주하고야 말았습니다. 소유자 김미진, 등기원인은 매매, 날짜는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순자는 눈앞이 캄캄해져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등기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김미진, 김미진. 입안에서 맴도는 그 이름이 마치 가시처럼 혀를 찔렀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1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영호와 재혼하던 해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며 떠났던 영호의 전처소생 딸이었습니다. 그때 나이 고작 20. 새엄마라고 들어온 순자를 본체만 체하며 무시했던 아이였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아줌마랑은 겸상 안 해. 그렇게 소리치며 비행기를 타고 떠났던 아이가 지금 내 집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나쁜 년놈들, 짜고 쳤구나. 나 몰래 뒤에서 작당 모의를 했어. 순자는 등본을 구겨쥐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당장이라도 가서 영호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동안 순자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삐비빅.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현관 바닥에 보지 못한 낯선 여자 구두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빨간 하이힐. 집안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구두였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파에 삐딱하게 앉아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짙은 화장에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가방을 옆에 끼고 있는 여자. 세월이 흘렀지만
순자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미진이었습니다. 어머, 아줌마. 아직도 안 나갔어? 난 벌써 짐 싸서 나간 줄 알았는데. 미진이는 순자를 보자마자 껌을 짝짝 씹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은커녕 경멸과 조롱만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 미진이 네가 여길 어떻게, 어떻게긴. 내 집에 내가 왔는데 무슨 허락이라도 받아야 해? 등기 떼어봤으면 알 거 아냐. 이 집 이제 내 명의인 거. 미진이는 손에 든 스마트폰을 흔들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순자는 배신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니?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내가 15년 동안 노래방에서 피땀 흘려 산 집이야. 니네 아빠 빚 갚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내 집이라고. 아줌마, 착각하지 마. 법적으로 이 집은 우리 아빠 거였고 이제는 내 거야. 아줌마 이름 거기 어디 한 글자라도 적혀 있어? 없잖아. 미진이의 뻔뻔한 태도에 순자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영우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미진이 옆에 서서 순자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 아직도 안 가고 뭐해? 미진이 온 거 안 보여? 애 불편하게 하지 말고 빨리 나가. 여보, 당신 정말 사람이 어쩜 이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부부로 산 세월이 얼만데 딸년 앞세워서 나를 이렇게 내쫓아? 순자가 울부짖으며 달려들자 영우가 순자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순자는 비틀거리며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부부, 웃기고 있네. 당신이랑 사는 동안 내가 얼마나 숨막혔는지 알아? 돈거리는 당신 잔소리에 진저리가 났어. 이제 우리 미진이랑 오순도순 살 테니까 당신은 꺼져주기만 하면 돼. 아빠 말 섞지 마. 수준 떨어져서 진짜. 아줌마 좋은 말로 할 때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주거 침입죄로 콩밥 먹고 싶어? 미진이는 코웃음을 치며 순자의 옷가지들이 들어있는 짐 가방을 발로 뻥 찼습니다. 가방이 쓰러지면서 순자의 옷들이 거실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순자가 아끼던 친정 엄마가 물려주신 낡은 스카프도 있었습니다. 미진이는 그 스카프를 하이힐 굽으로 지시겼습니다. 인연이 진짜. 이성을 잃은 순자가 미진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호가 순자의 팔을 억세게 낚아챘습니다. 남자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다 손을 대? 영호는 순자를 현관 쪽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질질 끌려가며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복도 바닥으로 순자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뒤이어 순자의 짐 가방이 밖으로 휙 던져졌습니다. 다신 얼씬도 하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정말 경찰 부를 테니까.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대포 소리처럼 복도를 울렸습니다. 순자는 닫힌 문을 두드리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 문 열란 말이야. 내 집이야. 내 돈으로 산 집이라고. 이 도둑놈들아. 천벌 받을 놈들아. 하지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혀를 차며 순자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미진이가 돌아온 진짜 이유는 뻔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한다고 영호에게 돈을 붙여달라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쫄딱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니까 아버지를 꼬드겨 순자의 재산을 가로챈 것입니다. 영호는 그런 딸이 안쓰럽다며 제 살 깎아먹는 줄도 모르고 순자를 내쳤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이대로는 절대로 안 죽는다. 내 돈, 내 집, 반드시 찾아올 거야. 순자는 이를 악물고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들을 주섬주섬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도끼 품은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오빠네 가자니 면목이 없었고 친구네 가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동네 어귀에 있는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불가마 앞. 순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다 소리가 윙윙거리는 벌레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몸은 뜨거운 열기에 휩싸였지만 가슴속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니, 그 차가운 밑바닥에서 용암 같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 15년 세월을 그렇게 짓밟아?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그래, 법대로 해보자고. 순자는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해진 영우가 던졌던 이혼 소장 사본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가 땀에 젖어 눅눅해졌지만 순자의 결심은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대신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살던 옛날의 이순자가 아니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비록 맨몸으로 쫓겨났지만 이대로 물러설 순자는 아니었습니다. 찜질방의 텁텁한 공기가 코끝을 찔러왔습니다. 딱딱한 나무 베개에 목이 베겨 욱신거렸지만 마음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부스스한 몰골로 일어났습니다. 주변에는 코를 고는 소리, 아이들의 칭얼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지만 순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절대 못 죽어. 순자는 입술을 깨물며 바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꼬깃꼬깃 구겨진 명함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얼마 전 노래방 단골 손님이던 김 사장님이 주고 간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황혼 이혼을 하면서 큰 도움을 받았다던 이혼 전문 변호사의 명함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가지고 있어봐.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때는 웃어넘겼던 그 말이 지금은 유일한 동아줄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명함을 움켜쥐고 찜질방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법원 앞 낡은 빌딩 3층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서류 뭉치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책상 뒤로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박 변호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야기는 김 사장님께 대충 들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순자를 자리에 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차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그동안 참았던 서름을 복물 터뜨리듯 쏟아냈습니다. 15년 동안 빚 갚고 헌신한 이야기, 남편이 몰래 딸에게 집을 넘긴 이야기, 맨몸으로 쫓겨난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순자의 눈물은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내 돈, 내 집, 다 찾을 수 있을까요? 박 변호사는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순자의 말이 끝나자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법은 눈물을 믿지 않습니다. 법이 믿는 건 오직 증거, 그리고 돈의 흐름뿐입니다. 증거요? 네. 남편분이 딸에게 집을 넘긴 건 사회행위라고 해서 재산을 빼돌린 짓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 걸어서 취소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그 집을 사는데 선생님 돈이 들어갔다는 걸 입증하셔야 합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증이라니. 노래방 장사는 대부분 현금 박치기였습니다.
세금 덜 내려고 제대로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장롱 속에 모아뒀다가 남편 빚 갚고 집 살 때 보태줬는데 무슨 증거가 남아있겠습니까? 저 노래방 수입은 대부분 현금으로 받아서 통장에 기록 같은 게 별로 없는데 어쩌지요? 순자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박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보통 어머님들이 거기서 다 막히세요.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소한 메모라도 좋고 달력에 적어놓은 낙서라도 좋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걸 적어둔 게 단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판사님을 설득할 수 있어요. 순자는 머리를 싸맸습니다. 메모, 기록. 그때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노래방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순자가 습관처럼 써오던 것이 있었습니다. 콩나물값 500원부터 남편 대출이자 나간 것까지 매일매일 기록해둔 낡은 대학 노트들이었습니다. 가계부가 있어요. 제가 15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수입 지출 다 적어놓은 공책들이요. 가계부요? 그거면 최고입니다. 현금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에요. 베란다 창고 깊숙한 박스 안에. 그럼 당장 그것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남편분이 재산을 빼돌리려고 모의했다는 통화 내용이나 문자 같은 건 없습니까? 그건 순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문득 영호의 오랜 습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영호는 밖에서나 집에서나 중요한 전화나 비밀스러운 통화는 꼭 차 안에 들어가서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차 안이 방음이 잘 된다나 뭐라나. 얼마 전 명예 도장하며 통화하던 것도 안방이 아니라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려온 주차장 차 안에서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변호사님, 블랙박스요. 그 사람 차에 있는 블랙박스? 거기에 뭔가 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전화는 꼭 차에서 하거든요. 좋습니다. 가계부랑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위험하시겠지만 집에 들어가서 찾아오실 수 있겠습니까? 해야죠. 죽기 살기로 해야죠. 내 목숨 줄인걸요. 순자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순자는 곧장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대낮이니 영호는 나갔을 테고 미진이도 쏘다니기 좋아하니 집에 없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화단 뒤에 숨어 동태를 살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화려하게 차려입은 미진이가 택시를 타고 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곧이어 영호도 등산복 차림으로 나갔습니다. 지금이다. 순자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빠르게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비밀번호는 바뀌었을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도어락이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 가스 검침기암 깊숙한 곳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비상용 카드키였습니다. 영호는 꿈에도 모르는 순자만의 비상구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스 검침기암을 열었습니다.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 더듬거리자 먼지 쌓인 플라스틱 카드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자는 카드키를 도어락에 갖다 댔습니다. 띠리링.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미진이가 먹다 남은 배달음식 용기들이 거실 테이블에 널려 있었고 순자가 아끼던 화분들은 말라비틀어져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이 천벌 받을 것들. 순자는 분노를 삼키며 신발을 신은 채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먼저 안방 책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영호가 차키와 지갑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다행히 책상 서랍구석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케이스가 보였습니다. 영호는 메모리 카드가 꽉 차면 새 것으로 갈아 끼우고 헝 것은 책상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곤 했습니다. 최근 날짜가 적힌 카드를 찾아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제발 여기에 찍혀 있어라. 다음은 베란다였습니다. 순자는 베란다 창고 문을 열고 먼지가 수북한 짐들을 헤집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맨 안쪽 진한 장부라고 쓰인 라면 박스가 보였습니다. 테이프를 뜯어내자 누렇게 바랜 대학 노트 수십 건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박스를 통째로 들어 올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이게 다 7억 원짜리 증거라고 생각하니 없던 힘도 솟아났습니다. 박스를 들고 거실로 나오려던 찰나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비빅, 띠리링. 아, 짜증나. 핸드폰을 두고 가다니. 미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베란다 문을 닫을 새도 없이 현관문이 열리고 미진이가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라면 박스를 들고 서 있는 순자와 미진이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야? 아줌마, 여길 어떻게 들어왔어? 미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놀라움은 이내 도끼로 변했습니다. 이 도둑년이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뭘 훔쳐가는 거야. 미진이가 하이힐을 신은 채 순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자는 박스를 뺏기지 않으려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미진이는 순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거칠게 흔들어댔습니다. 이거 안 나? 뭘 훔친 거야? 내놓으라고. 이거 나. 이거 내 거야. 내가 쓴 가계부라고. 가계부 같은 소리 하네. 돈 되는 거 훔친 거 다 알아. 경찰 부를 거야. 미진이의 손톱이 순자의 목덜미를 핥히었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름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행패야. 순자는 있는 힘껏 미진이의 가슴팍을 밀쳐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미진이가 뒤로 나자빠지며 거실 테이블에 엉덩이를 찧었습니다. 아, 엄마야. 미진이가 비명을 지르는 사이 순자는 라면 박스를 고쳐 안고 현관을 향해 뛰었습니다.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맨발로 복도를 달렸습니다. 저기요.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뒤에서 미진이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비상구 계단을 구르듯이 뛰어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품에 안은 박스만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까지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택시가 보이자마자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차를 세웠습니다. 기사님, 빨리요. 빨리 아무데나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고 나서야 순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핥히어진 목덜미, 시커멓게 더러워진 맨발.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미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품에 안은 낡은 박스를 내려다보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져왔다. 드디어 가져왔어. 이제 니들 다 죽었어. 박스 안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가 오늘따라 왜 그리도 구수하고 향기롭게 느껴지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주머니 속에 든 메모리 카드를 확인하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반격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순자가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내려놓은 라면 박스 때문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흰 장갑을 끼고 박스 안에서
누렇게 바랜 대학 노트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는 습기를 먹어 눅눅했고 모서리는 닳아서 너덜너덜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순자의 지난 15년 인생이 볼펜똥 묻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8년 5월 5일 콩나물 500원, 두부 1,000원. 2010년 12월 남편 대출이자 120만 원 납입. 깨알 같은 숫자들 사이사이 눈물 자국인지 땀 자국인지 모를 얼룩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넘기며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도움이 될까요? 그냥 제가 끄적거린 낙서 같은 건데. 낙서라니요. 이건 낙서가 아니라 판결문을 뒤집을 핵폭탄입니다. 어떤 세무사가 정리한 장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진실된 증거예요. 게다가 가져오신 이 메모리 카드까지 있다면 승부는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박 변호사의 확신에 찬 말에 순자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드디어 억울함을 풀 길이 열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는 박 변호사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곧바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동시에 미진이에게 넘어간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소장을 받아든 영호의 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호는 소장을 거실 바닥에 집어던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로망이 났나? 감히 나한테 소송을 걸어? 변호사 살도는 어디서 나서? 옆에서 손톱을 다듬던 미진이가 비웃듯 거들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 그 아줌마가 해봤자 뭘 하겠어. 그냥 찔러보는 거겠지. 돈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일 텐데 합의금이나 좀 뜯어내려고 쇼하는 거야. 그렇지? 내가 그 여자 속을 빤히 알지. 어디서 국선 변호사 하나 데려다가 생떼를 쓰려는 모양인데 어림도 없다 그래. 내 변호사가 아주 유능하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싹 다 발라버려야지. 영호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그는 순자가 확보한 증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재판이 열리는 날, 법정 안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순자는 박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잠시 후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영호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미진이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자를 보자마자 눈을 위아래로 훑으며 혀를 찼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영호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처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15년 동안 가정을 지키기 위해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노래방 카운터에 앉아서 제가 번 돈으로 호의호식만 했습니다. 집안일은커녕 남편 알기를 우습게 봤습니다. 영호의 뻔뻔한 거짓말이 이어질 때마다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지만 박 변호사가 순자의 손등을 지그시 눌러주며 말렸습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지금 화내시면 지는 겁니다. 저 사람 지금 일부러 어머님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카드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며 치밀어 오르는 화를 사겼습니다. 영호 측 변호사는 순자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며 재산 분할은커녕 오히려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영호의 일방적인 거짓말 잔치로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가는 영호는 순자를 향해 승리의 미소를 날렸습니다. 그러게 좋게 말할 때 나갔으면 이런 망신은 안 당하잖아. 지금이라도 소 취하하고 무릎 꿇고 빌면 내가 밥값 정도는 챙겨줄게. 영호의 조롱에 미진이가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차갑게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웃을 수 있을 때 웃어둬라. 그게 마지막 일 테니까. 그리고 일주일 뒤 운명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박 변호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스크린에 엑셀표 하나를 띄웠습니다. 깨알 같은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이게 뭡니까?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원고 이순자 씨가 지난 15년간 작성해온 가계부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기록을 보시면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박 변호사는 레이저 포인터로 특정 날짜와 금액을 가리켰습니다. 2010년 12월 5일 피고 김영호 씨 명의의 대출이자 120만 원이 납부된 날짜입니다. 그리고 여기 원고의 가계부를 보십시오. 정확히 같은 날짜에 남편 이자 납입 12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산세, 자동차 보험료, 생활비까지 지난 15년간 피고의 빚을 갚고 재산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돈의 출처가 바로 원고의 돈이었다는 것이 이 장부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법정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방청객들은 화면 속 빼곡한 기록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변호사를 쳐다봤지만 변호사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건 그냥 저 여자가 혼자 쓴 소설입니다. 가짜예요. 조작한 거라고요. 영호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박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조작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피고가 이혼 소송 직전 딸에게 아파트를 넘긴 진짜 이유가 담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박 변호사는 법정 스피커를 켰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순자가 확보한 차량용 블랙박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야, 미진아. 아빠 말 잘 들어. 그 여자가 눈치채기 전에 빨리 명의 넘겨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반 뚝 떼어줘야 된단 말이야. 아빠 걱정 마. 등기 넘어가면 끝이지 뭐. 아줌마 멍청해서 법 같은 거 모르잖아. 그냥 쫓아내면 그만이야. 그래. 내 핏줄 챙겨야지. 남을 챙겨서 뭐 하겠냐? 이번 주 안에 무조건 도장 찍자. 영호와 미진이의 대화가 법정 안에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해서 누가 들어도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영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미진이도 입을 틀어막고 얼어붙었습니다. 저거 아닙니다. 저거 제 목소리 아니에요. 요즘 딥페이크인가 뭔가 그런 걸로 만든 겁니다. 영호가 벌떡 일어나 횡설수설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판사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판사는 영호를 향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피고 자리에 앉으세요. 증거의 진위 여부는 감정해 보면 알겠지만 정황상 매우 신빙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군요. 판사님,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조용히 하세요.
판사의 호통에 영호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갈 길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승기는 완전히 순자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쓰레기 취급을 당하며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갔던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영호와 미진이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치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순자와 마주쳤습니다. 영호의 눈이 독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이 독한 여편네, 감히 내 뒤를 캐? 블랙박스를 훔쳐가? 너 이거 절도죄야. 알아? 영호가 순자에게 달려들 기세로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 경비원들이 재빨리 영호를 가로막았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정하세요. 이거 안 나? 저 여자가 도둑년이라고. 영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순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바로 고개를 들고 영호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도둑년?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거야? 내 15년 세월을 도둑질해 간 건 바로 당신이야. 기대해. 내가 뺏긴 거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아낼 거니까. 순자의 서늘한 일침에 영호는 입을 뻐끔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진이는 아빠 뒤에 숨어 순자의 눈을 피했습니다. 순자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법원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영호의 욕설이 패배자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순자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순자에게 다가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어머님, 완벽했습니다. 오늘 재판으로 판사님 마음은 확실히 굳어졌을 겁니다. 이제 판결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판결문이 손에 들어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재판 선고가 있는 날 아침, 순자는 정화를 하듯 깨끗하게 씻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해 보였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1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하 노래방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 취객들의 욕설, 그리고 남편의 차가운 시선. 그 모든 고통의 시간에 마침표를 찍는 날이었습니다. 법정 앞 복도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 멀리서 영호와 미진이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호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고 미진이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지난번처럼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습니까?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박 변호사가 환한 미소로 순자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보니 순자의 떨리던 마음도 조금은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하네요. 진실은 통할 거라고 믿으니까요. 그럼요. 판사님도 사람인데 어머님의 그 헌신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들어가시죠. 법정문이 열리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판사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려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판사는 두꺼운 판결문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건 번호 2026-1004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영호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순자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판사는 안경 너머로 피고석의 영호를 날카롭게 응시하며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먼저 피고 김영호가 이혼 소송 직전 자녀 김미진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출된 증거 자료인 차량 내 녹음 파일과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재산 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악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와 김미진 사이에 부동산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아파트는 다시 부부 공동재산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명합니다.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영호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미진이는 입을 틀어막고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판결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은 재산 형성 기여도에 관한 판단입니다. 원고 이순자는 지난 15년간 노래방을 운영하며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와 아파트 대출 이자를 전담해온 사실이 인정됩니다. 제출된 15년치 가계부와 금융거래 내역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반면 피고는 경제적 활동이 미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고의 기여를 폄하하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 점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됩니다. 순자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자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법이 인정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기여도를 전체 재산의 60%로 산정합니다. 피고 김영호는 원고 이순자에게 재산 분할금으로 금 7억 1천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또한 소송 비용은 전액 피고가 부담합니다. 탕, 탕, 탕. 판사 봉소리가 법정 안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7억 1천만 원. 순자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거금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귀에 꽂히는 순간 영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밑으로 주르륵 미끄러졌습니다. 판사님, 7억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영호가 쉰 목소리로 절규했지만 이미 판결은 내려진 뒤였습니다. 미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다 이긴다며. 아파트 뺏기면 어떡해? 나 거지대란 말이야? 법정 경위들이 다가와 난동을 부리는 영호와 미진이를 제지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순자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자까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 억울함 다 풀어주셨어요. 순자는 오열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인지 모를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15년 동안 가슴속에 쌓여있던 거대한 바위가 순식간에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법원을 빠져나오는 길.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파랬습니다. 법원 정문 앞에서는 영호와 미진이가 서로를 탓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똑바로 했어야지. 변호사한테 돈을 얼마나 처발랐는데 결과가 이 모양이야? 내 아파트 어떡할 거야? 당장 물어내. 미진이가 영호의 가슴을 밀치며 악을 썼습니다. 영호도 지지 않고 얼굴을 붉히며 대들었습니다. 인연이 애비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내가 미국에서 돈만 안 날렸어도 이 사단은 안 났어. 어디서 큰 소리야. 그들의 추한 모습을
순자는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싸움을 말리느라 안절부절 못했을 테지만 지금은 그저 지나가는 개가 짖는 것만도 못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그들 앞을 보란 듯이 지나쳤습니다. 여보, 순자야. 순자를 발견한 영호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금세 비굴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판결이 좀 과하게 나온 것 같은데 우리끼리 잘 합의하자. 응? 부부 사이에 7억이 뭐야, 7억이.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합치자, 영호가 순자의 옷소매를 잡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렸습니다. 순자는 영호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누구 보고 여보래? 우린 이제 남이야. 그리고 합해? 꿈깨. 법대로 해, 법대로. 돈 안 내놓으면 당신 팬티 한 장까지 다 벗겨갈 테니까. 순자의 서슬퍼런 말에 영호는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순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박 변호사의 차에 올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순자는 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즉각적인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영호의 모든 은행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되찾은 아파트에는 가압류를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호가 숨겨둔 주식 계좌까지 찾아내 모조리 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끝났습니다. 이 서류들이 접수되면 남편분은 10원 한 장 마음대로 못 씁니다. 아파트는 곧 경매 절차에 들어갈 거고요. 7억 원이 다 채워질 때까지 평생 쫓아다니면서 받아낼 겁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아주 씨를 말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는 도장을 찍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묻은 도장이 서류 위에 쾅쾅 박힐 때마다 가슴속 체증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오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근처 시장 골목에 있는 허름한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뜨끈한 순대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소주도 한 병 주세요. 평소에는 술 한 모금 안 하던 순자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투명한 소주 한 잔을 단숨에 털어 넣었습니다. 알싸한 알코올 향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텅 빈 위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좋다.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국밥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안 가득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과 쫄깃한 순대가 입안에서 어우러졌습니다. 15년 동안 남편 눈치 보느라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먹는 이 국밥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이게 사는 맛이지. 순자는 밥알을 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홀가분해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식당 TV에서는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옆 테이블 사람들은 시끄럽게 떠들었지만 순자는 그 소음조차 행복한 배경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화면을 보니 전 남편이라고 저장된 이름이 떴습니다. 아마도 계좌가 막혀서 카드 결제가 안 되니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순자는 피식 웃으며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가차없이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제 너희들끼리 지지고 볶고 살아봐라. 돈 없는 지옥이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껴봐. 순자는 남은 국물까지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빈 뚝배기를 바라보는 순자의 얼굴에 오랜만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나오자 시원한 밤바람이 순자의 뜨거운 볼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이제 진짜 이순자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승소의 짜릿함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짧았습니다. 법원을 나와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임시로 머물고 있는 고시원 좁은 방으로 돌아온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씻으려고 욕실에 들어갔다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른쪽 옆구리부터 등 뒤까지 새빨간 물집이 띠를 두른 듯 징그럽게 돋아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손을 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마치 불에 달군 바늘 수천 개가 동시에 찌르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순자는 비명을 지르며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옆구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왜 이래? 나 이제 살만해졌는데. 이제야 다리 뻗고 잘 수 있는데.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가슴이 조여오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고독사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순자는 기어가다시피 해서 방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간신히 119를 눌렀습니다. 여기요. 사람 살려주세요. 숨을 못 쉬겠어요. 사이렌 소리가 좁은 골목길을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순자의 눈에 고시원 천장의 얼룩이 희미하게 들어왔다가 멀어졌습니다. 15년 동안 그 모진 고생을 하고 이제 겨우 보상받았는데 돈 좀 써보려니 몸이 고장났다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순자는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환자분 대상포진입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면역력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게다가 심전도를 보니 부정맥 증세도 보입니다. 그동안 스트레스를 얼마나 심하게 받으셨길래 몸이 이 지경이 됩니까? 스트레스요? 그렇죠. 스트레스. 순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이혼 소송과 증거 수집, 그리고 배신감에 치를 떨며 보낸 밤들이 순자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긴장이 탁 풀리자마자 참았던 병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셈이었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고 1인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통장에 7억이 들어올 예정이니 돈 걱정 없이 1인실을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넓고 쾌적한 병실에 덩그러니 혼자 누워있자니 사무치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링거줄이 주렁주렁 매달린 팔로는 물 한 모금 마시기도 힘들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데 물병 뚜껑을 따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기요. 간호사님. 호출벨을 눌러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물을 떠먹여주는 동안 순자는 민망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하나. 아플 때 내 손 잡아줄 가족 하나 없는데. 밤이 깊어지자 병원의 정막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복도 건너편 다인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드셔보세요. 며느리가 전복죽 쑤어왔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 왔어? 할미는 이제 다 나았다. 가족들의 다정한 대화 소리가 열려진 문틈으로 흘러나와 순자의 귀를 찔렀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가족. 한때는 순자에게도 남편이 있었고 딸 같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자의 고열을 빨아먹는 거머리였을 뿐 진정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외롭다. 정말 지독하게 외롭다. 이불 속에서 순자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대상포진의 통증보다 가슴 한구석에 뚫린 구멍이 더 아프고 시렸습니다. 7억 원이라는 돈다발위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텅 빈 깡통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간호사가 회진을 온 건가 싶어 순자는 눈물을 훔치며 이불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뽀글뽀글한 파마머리에 야쿠르트 가방을 맨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 김 사장님, 아니 순자 언니, 아니 야쿠르트 아줌마,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요? 순자는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다 옆구리 통증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야쿠르트 아줌마가 황급히 달려와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일어나지 마요.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야. 노래방 문 닫혀 있길래 걱정했는데 동네 슈퍼 아줌마한테서 언니 쓰러졌다는 소식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야쿠르트 아줌마는 순자의 퉁퉁 부은 손을 자신의 거친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순자의 얼어붙은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소식 다 들었어요. 재판 이겼다면서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 독한 인간들 상대하느라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을까. 아줌마는 가방에서 미리 챙겨온 야쿠르트와 직접 깎아온 배가 담긴 통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좀 먹어요. 병원밥 맛 없잖아. 내가 언니 좋아하는 거 아니까 특별히 달달한 배로 골라왔지. 순자는 아줌마가 포크로 찍어주는 배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지자 다시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5년 동안 남편 밥 차려주느라 정작 남이 깎아준 과일은 먹어본 기억이 까마득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가족도 나 몰라라 하는데 남인 아줌마가 이렇게 챙겨주니 내가 헛살지는 않았나 봐요. 순자가 울먹이자 야쿠르트 아줌마가 순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남이에요? 10년 넘게 매일 얼굴 보고 속얘기 다 하고 살았는데 피만 안 섞였지 자매나 다름없지. 피 섞였다고 다 가족인가요?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 그 말 한마디가 순자의 가슴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맞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때로는 그 피가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15년 동안 가족이라는 껍데기에 집착하느라 진짜 소중한 인연들을 놓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아줌마 말이 100번 맞아요. 순자는 야쿠르트 아줌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옆구리는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야쿠르트 아줌마는 매일 퇴근길에 들러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순자는 간호사들과 청소 여사님들에게 간식을 돌리며 인심을 썼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얼굴빛이 아주 좋으세요. 다 간호사 선생님들 덕분이죠. 이거 음료수 좀 드시고 하세요.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다 보니 아픔도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 사이 순자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화면에 뜨는 이름은 여전히 전 남편이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문자 메시지는 수백 통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만나줘. 돈이 다 묶여서 밥도 못 먹고 있어. 순자야,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문자 내용을 확인하는 순자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밥도 못 먹는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져 당장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가증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밥을 못 먹어? 잘 됐네. 그동안 내 등골 빼먹고 살아서 배에 기름기 꼈을 텐데 이번 기회에 다이어트나 하라지. 순자는 핸드폰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만 생각하자. 아프면 병원 오고, 배고프면 맛있는 거 사 먹고, 남 눈치 보지 말고, 이순자, 너만을 위해서 살아. 순자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드르륵.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야쿠르트 아줌마가 올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회진 시간도 지났습니다. 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문틈으로 들어온 사람은 놀랍게도 영호였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알던 그 빳빳하고 거만하던 영호가 아니었습니다. 며칠이나 씻지 못한 듯 머리는 떡이 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점퍼는 낡고 구겨져 있었고 눈빛은 퀭하니 초점이 없었습니다. 영락없는 노숙자의 몰골이었습니다. 순자야. 영호가 갈라진 목소리로 순자를 불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침대 등받이를 세우고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정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병원. 여기저기 다 뒤졌어.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물어 겨우 찾았어. 영호는 비틀거리며 침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나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다니? 금쪽 같은 딸내미 있잖아. 미진이랑 오순도순 산다며? 거기 가서 살지. 왜 나한테 와? 순자가 코웃음을 치며 묻자 영호가 고개를 푹 숙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이, 그년이 도망갔어. 뭐? 도망? 그래. 당신이 재산 압류 걸자마자 돈 나올 구멍 없다는 거 알고 집에 있던 현금이랑 폐물, 내 시계까지 싹 털어서 밤에 몰래 날랐어. 전화도 안 받고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영호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딱 이 꼴이었습니다. 핏줄이라고 감싸고 돌더니 결국 그 핏줄한테 빨대 꽂히고 버림받은 것입니다. 순자는 기가 차서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버림받으니까 이제 와서 내가 생각나던? 염치라는 게 있으면 내 눈앞에 나타나질 말았어야지.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밥값이라도 좀 보태줘. 내가 지금 수중에 10원 한 장 없어. 영호가 더러운 손으로 순자의 환자복 바짓단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순자는 그 손을 보며 마지막 남은 미련의 찌꺼기마저 깨끗하게 털어냈습니다. 이 남자는 끝까지 자신을 돈줄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순자는 침대 옆에 있는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길게, 아주 길게. 보안요원 불러주세요. 여기 잡상인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여보, 순자야. 이러지 마. 나 당신 남편이잖아. 영호가 발악을 했지만 순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건장한 보안요원 2명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 사람 끌어내세요. 다신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순자의 차가운 명령에 보안 요원들이 영호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놓아, 이거 안 나? 순자야,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으앙. 영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멀어져 갔습니다. 순자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한숨이 아니라 지독했던 악연을 끊어내는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잘 가라, 김영호. 내 인생에서 2번 다시 보지 말자.
순자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방 안에 남아있던 영호의 퀴퀴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상쾌한 가을 공기가 병실 가득 채워졌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비로소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거 이거 놓으라고. 순자야, 나 좀 봐줘. 여보, 내가 잘못했어. 복도 밖에서 영호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바닥에 구두굽을 긁으며 발악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처절하고 시끄러운지 병실 안에 있는 순자의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야? 저 아저씨 왜 저래? 부인한테 돈 빌려달라고 행패 부리다 쫓겨나는 거래. 복도에 나와 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굳게 닫힌 문을 응시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영호가 무릎 꿇었던 자리에 거무튀튀한 때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노숙자 냄새 같은 퀴퀴한 악취가 아직도 코끝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더러워. 정말 더럽다. 순자는 휴지를 뽑아 영호가 잡았던 바짓단을 벅벅 문질러 닦았습니다. 마치 몸에 묻은 오물을 털어내듯 거칠고 신경질적인 손길이었습니다. 한때는 같은 이불을 덮고 자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보다도 못한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똑똑.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저희가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신고까지 할 것 없어요. 그냥 똥파리가 들어왔다 나갔다고 생각할게요. 그보다 선생님, 저 퇴원하겠습니다. 네, 퇴원이요? 아직 수액도 다 안 맞으셨고 안정이 더 필요하신데요. 아니요. 여기 더 있다가는 화병이 도져서 죽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쉬는 게 낫겠어요. 당장 수속 밟아주세요. 순자의 단호한 태도에 간호사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주섬주섬 짐을 챙겼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짐이라야 고작 쇼핑백 하나 분량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방을 드는 순자의 마음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통장에는 누구도 무시 못할 7억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으니까요. 퇴원 수속을 하러 원무가로 내려갔습니다. 카드를 내밀며 결제를 하는 순자의 손길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병원비 몇만 원에도 손을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영호의 눈치를 보느라 아파도 참거나 약국 약으로 때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일시불로 해주세요. 영수증을 받아든 순자는 병원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회전문이 돌아가고 바깥 세상으로 나오자 차가운 가을바람이 순자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바람이 어찌나 상쾌한지 폐부 깊숙이 쌓여있던 먼지가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시원하다. 순자는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화단 구석 벤치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영호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쫓겨나고도 갈 곳이 없어 서성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이라도 하려는 듯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그때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내 인생 다 바쳐서라도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의 말로가 저기 있었습니다. 영호가 고개를 들다가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렸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싸늘하게 비웃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앞에 멈춰선 택시 문을 열었습니다. 어디든 좋아요. 저기 저 거지 같은 인간 안 보이는 곳으로 아주 멀리 가주세요. 택시가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영호가 택시를 따라오며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줘. 나 배고파. 밥값이라도 좀 주고 가. 순자야. 택시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영호가 바닥에 넘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일어나지 못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작아지던 영호의 모습은 이내 하나의 점이 되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딸 미진이가 도망갔다는 말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순자가 승소 판결을 받고 영호의 아파트와 계좌에 압류를 걸자마자 미진이는 본색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아빠, 이제 거지 됐네? 나 거지 아빠 수발 들기 싫어. 미국 가서 살 거야. 그렇게 말하며 집 장롱에 있던 현금 다발과 영호가 아끼던 금반지, 시계까지 싹 쓸어서 야반도주를 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집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려 영호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자업자득이지. 집 핏줄이라고 그렇게 감싸고 돌더니 결국 그 핏줄한테 뼈까지 발려먹혔네. 순자는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아주 밝으시네요. 택시기사가 룸미러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일이 있어요. 알터니가 빠졌거든요. 아주 크고 썩어 문드러진 이가요. 아이고, 그거 정말 시원하시겠습니다. 치통만큼 괴로운 게 없죠. 그러게 말이에요. 15년이나 묵은 거라 뽑는데 애 좀 먹었지만 이제 살 것 같아요.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영호가 보낸 부재중 전화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순자는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전 남편이라고 저장된 이름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미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과거와의 작별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할지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번호의 전화와 메시지를 차단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리고 통화 목록 전체 삭제. 문자 메시지 전체 삭제. 핸드폰 화면에서 영호의 흔적이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사님, 라디오 좀 틀어주시겠어요? 신나는 노래로요.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에서 경쾌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순자는 발장단을 맞추며 차창 밖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거리는 노랗고 붉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매년 오는 가을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빠서 단풍 구경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았습니다. 남편 비위 맞추느라 내 기분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가고 싶은 곳 가면서. 택시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외곽 도로를 달렸습니다. 순자는 새로 구한 집을 생각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경매 넘어가기 전 급매로 나온 볕 잘 드는 작은 주택을 계약했습니다. 비록 영호와 살던 아파트만큼 크지는 않지만 온전히 순자의 이름으로 된 나만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손님 다 왔습니다.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아담한 정원이 딸린 빨간 벽돌집이었습니다.
순자는 택시비를 계산하고 내렸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감나무에 주황색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내 대문을 열었습니다. 기익. 녹슨 대문 소리가 마치 순자를 환영하는 팡파르처럼 들렸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따스한 햇살이 순자의 어깨 위로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난 15년의 악몽은 저 병원 앞에 버려두고 왔습니다. 영호도 미진이도 이제는 순자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지나간 먼지일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현관문을 열고 텅 빈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아직 가구 하나 없는 빈집이었지만 순자의 눈에는 그 어떤 궁궐보다 아늑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대자로 누웠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감촉이 등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다 끝났다. 천장을 바라보는 순자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소녀처럼 해맑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어느덧 꽁꽁 얼었던 땅이 녹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난 한적한 외곽의 주택가, 붉은 벽돌로 지어진 아담한 단독주택의 창가에서 은은한 커피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향기 좋다. 순자는 머그잔을 2손으로 감싸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순자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편에 놓인 오디오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잔잔한 옛날 팝송이 집 안가득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순자의 모습은 반년 전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지하 노래방의 탁한 공기에 찌들어 누렇게 떴던 얼굴색은 이제 잘 익은 복숭아처럼 분홍빛 생기가 돌았습니다. 푸석푸석하던 머릿결도 윤기가 흐르는 단발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주눅 들어 있던 눈매가 이제는 호수처럼 평온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따르릉.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내 동생이라는 다정한 이름이 떴습니다. 바로 야쿠르트 아줌마였습니다. 동생. 이 시간에 웬일이야? 언니, 나 지금 시장 다녀오는 길인데 누구 봤는지 알아? 글쎄, 그 김영호 씨 말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에 순자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전혀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 사람? 아직 살아는 있나 보네. 어디서 뭐하고 있던? 말도 마. 내가 웬만하면 사람 흉 안 보는데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 무료 급식소 앞에서 밥 타먹으려고 줄 서 있는데 옷은 다 해지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 사람들이 코 막고 피하더라니까. 그래. 밥은 굶지 않고 사나 보네. 다행이다 뭐. 순자는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동생은 오히려 순자의 반응이 심심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니는 참 속도 좋아. 그 인간이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나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도망을 가더라고. 창피한 줄은 아나 봐. 됐어. 그만 얘기하자. 내 귀한 아침 시간에 남의 얘기로 시간 낭비하기 싫다. 나중에 놀러와. 맛있는 차 끓여줄게. 알았어, 언니. 나중에 봐. 전화를 끄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이 밥을 굽는다는 소리에 가슴이 미어지고
당장 반찬이라도 싸들고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인과응보. 그 네 글자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딸 미진이는 훔친 돈으로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지 아니면 또 탕진하고 거리에 나앉았는지 알 길은 없었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업보대로 살 것이고 순자는 순자의 인생을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순자는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찍혀있는 잔액 7억 1천만 원. 물론 집을 사고 가구를 들이느라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든든한 숫자였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5년 취객들의 토사물을 치우며 흘린 땀방울이었고 남편의 무시를 견디며 삼킨 눈물이었으며 새벽 찬 바람을 맞으며 지켜낸 자신의 핏값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순자는 통장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이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돈이 있어야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 7억 원은 순자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살 수 있게 해준 황금 지팡이였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순자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마당에 심어놓은 꽃나무에 작은 꽃망울들이 맺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만히 눈을 감고 지난날의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야, 참 고생 많았다. 미련하게 참기만 했던 시간들,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 너 자신을 잃어버렸던 시간들, 이제는 다 잊어라. 그리고 지금 어딘가에서 과거의 순자처럼 울고 있을 누군가에게도 마음을 전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 지옥 같은 집에서 숨죽여 울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저를 보고 용기를 내세요.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납니다. 나를 병들게 하는 인연은 과감히 끊어내야 비로소 내 인생의 진짜 봄날이 찾아옵니다.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유로운 구름이 마치 자신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아내도 아닙니다. 누구의 엄마도 아닙니다. 순자는 두 팔을 활짝 벌려 봄바람을 맞이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희열이 차올랐습니다. 나는 그냥 이순자입니다. 오늘도 찬란하게 빛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순자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그녀의 뒤로 따스한 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순자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참고 견뎠지만 결국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되찾고 새 삶을 시작한 주인공의 모습에서 가슴 뻥 뚫리는 통쾌함과 뭉클한 감동이 동시에 전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라는 생각 때문에 나를 갉아먹는 고통을 참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이 보여주었듯 내 인생을 바로잡기에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썩은 가지를 과감히 쳐내야 새순이 돋아나듯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정리해야 비로소 내 인생의 진짜 봄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살기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남은 인생은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나 자신을 사랑하며 찬란하게 빛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